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아침 9시 애플의 시간외 거래가 끝났습니다. 마감 가격은 312달러 33센트, 정규장 종가 대비 마이너스 6.33%였습니다. 애플 정도 덩치에서 6.33%는 시가총액 3,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조 원어치가 몇 시간 만에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시간외 저점인 305달러 6센트, 정규장 종가 대비 마이너스 8.51%까지 밀렸던 순간은 지워진 값이 4,180억 달러, 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애플이 내놓은 성적표는 6월 분기 사상 최대였습니다. 매출은 6월 분기 기준 최대였고 아이폰과 맥 서비스도 나란히 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2 2센트로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의 6% 급락. 시장이 판 건 지나간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였습니다. 다음 분기 마진을 눌러앉힌 원인을 회사가 직접 지목했습니다.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매출 쪽에는 또 다른 두 개가 걸립니다. 환율 그리고 공급 제약입니다. 공급 제약의 뿌리는 수요 예측 실패였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의 절반가량이 아이폰 한 종목에서 나옵니다. 서비스가 4분의 1 남짓이고 나머지를 웨어러블과 홈 액세서리, 맥, 아이패드가 한 자릿수 비중으로 나눠 갔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미주가 40%대, 유럽이 4분의 1 남짓, 중화권이 15% 안팎입니다. 애플은 매출의 4분의 3이 물리적인 기기에서 나오는 회사입니다. 기기를 만들려면 부품을 사야 하고 부품값이 오르면 마진이 그대로 깎입니다. 한국 시각 새벽 5시 미국 정규장이 마감했습니다. 애플 종가는 333달러 43센트, 전일 종가 338달러 19센트 대비 마이너스 1.41%였습니다. earnings을 앞두고 약간 빠진 상태로 결과를 기다린 겁니다. 새벽 5시 반 무렵 보도자료가 풀렸습니다. 6월 분기 매출 1,914억 달러, 1년 전보다 16% 증가한 6월 분기 최대치, 우리 돈으로 158조 원입니다. 아이폰이 543억 달러로 22% 증가, 맥이 104억 달러로 29% 증가. 둘 다 6월 분기 기록입니다. 서비스는 307억 달러로 12% 증가하며 역시 6월 분기 기록. 아이패드는 62억 달러로 6% 감소, 웨어러블도 한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298억 달러, 주당 순이익 $2 2센트로 29% 증가했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 총이익률은 50.1%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반응은 달랐습니다. 정규장 종가 333달러 43센트서 출발한 시간외는 보도자료가 풀리자 곧바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헤드라인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반응이었다는 뜻입니다. 헤드라인 숫자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주당 순이익 $2 2센트 안에 관세 환급 효과 11센트가 들어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50.1%에도 관세 환급이 약 2%p 기여했습니다. 파렉 최고 재무책임자는 콜에서 When you remove this favorable impact, we would have been at the midpoint of the guidance provided last quarter 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회성을 거저내면 지난 분기에 제시한 가이던스 중간값에 딱 붙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관세 환급 11센트를 뺀 조정 주당 순이익은 $1 91센트, 시장 컨센서스는 $1 89센트였습니다. 서프라이즈가 6.9%에서 1.1%로 줄어듭니다. 매출 쪽은 더 명확합니다. 실제 1,914억 1,700만 달러, 예상 1,910억 3,890만 달러. 서프라이즈 플러스 0.3%, 사실상 컨센서스에 부합한 수치입니다. 회사 전체 50.1% 안에서 제품과 서비스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제품 매출 총이익률은 40.1%로 전분기 대비 140 베이시스 포인트 올랐는데 여기에 관세 환급이 2.5% 넘게 기여했습니다. 환급을 걷어내면 제품 마진은 37% 후반으로 오히려 전분기보다 후퇴합니다. 서비스 마진은 75.6%로 110 베이시스 포인트 내려왔고 이건 믹스 변화 때문입니다. 회사 전체 마진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 기기를 만들어 파는 본업의 수익성은 이미 이번 분기에 깎이고 있었습니다. 운영 비용이 19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3% 늘었습니다. 매출 증가율 16%보다 7% 빠릅니다. 연구개발 투자 때문이고 인공지능과 자체 실리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중심입니다. 매출보다 비용이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는 관세 환급이 그 역전을 가려줬을 뿐입니다. 새벽 6시 팀 쿡의 90번째이자 마지막 earnings call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만 해도 시간 외 낙폭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콜이 진행되는 동안 낙폭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시간 외 저점 305달러 6센트는 그 확대의 끝자락에서 찍혔습니다. 낙폭을 키운 건 보도자료가 아니라 통화였습니다. 콜에서 처음 나온 변수는 9월 분기 가이던스입니다. 파렉은 We expect the September quarter total revenue to grow by 9% to 11% year over year이라고 안내했습니다. 1년 전 9월 분기 매출은 1,024억 6,600만 달러였습니다. 여기에 9%에서 11%를 얹으면 1,117억 달러에서 1,137억 달러, 중간값은 1,127억 달러 부근이 나옵니다.
시장이 잡아둔 9월 분기 컨센서스는 가이던스가 가리키는 수준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성장률로는 두 자릿수 초반, 가이던스 중간값과 컨센서스 사이가 뚜렷하게 벌어집니다. 방금 6월 분기 최대 실적을 찍은 회사가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시장 기대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그것도 아이폰 수요가 22% 성장 중인 상태에서요. 아이폰은 9월 분기 보고 기준 성장률이 10%대 중반으로 안내됐습니다. 이번 분기 22%에서 6에서 7% 비가 깎이는 겁니다.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환율과 공급 제약이 동시에 누른다는 설명입니다. 운영 비용은 191억에서 194억 달러, 세율은 16.5% 안팎으로 제시됐습니다. 비용은 계속 늘고 마진은 내려가고 매출 성장은 감속하는 조합입니다. 감속의 원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환율입니다. 6월 분기에서 9월 분기로 넘어가면서 환율이 회사 전체 성장률의 약 2.5%피의 순차적 역풍으로 작용합니다. 계산 가능한 변수라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공급 제약입니다. 회사는 9월 분기에 공급 제약의 영향이 순차적으로 상당히 커질 것이며 그 제약이 아이폰과 맥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애널리스트들이 달라붙습니다. 에버코어의 아미트 다리아나니가 이번 감속 중 얼마가 공급이고 얼마가 환율이냐고 물었고, 멜리우스의 벤 레이츠는 월가 컨센서스를 밑도는 성장률 안내가 환율만으로 설명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쿡은 The root cause of it is not a regular supply issue. It's a demand forecast issue. To be candid라고 답했습니다. 통상적인 공급 사고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 수요 예측이 틀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이폰과 맥이 회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팔렸고 애플의 시스템 온 칩을 찍는 첨단 노드 생산 능력에는 평소보다 유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앞으로 계속 당겼었는데 당겨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쿡은 이어서 We've got a quarter that we're going to be scrambling on the supply side. 다음 분기는 공급 쪽에서 허둥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츠가 애리조나에 팹을 짓는 그 회사와 협력해 실리콘 제약을 풀 여지가 있느냐고 파고들자 쿡은 선을 그었습니다. This isn't a partner or supplier issue. 파트너나 공급사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폰과 맥의 제품 사이클이 예상을 뛰어넘게 강해서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애리조나에선 올해 1억 개가 넘는 부품을 조달하고 있고 그 팹의 램프업에는 더없이 만족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애플의 시스템 온 칩을 찍는 첨단 노드 쪽에 평소 같은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모건 스탠리와 웰스 파고, JP 모건까지 질문이 거듭한 단어로 수렴했습니다. 메모리입니다. 쿡은 메모리 가격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2월 분기보다 3월 분기에 더 냈고 3월 분기보다 6월 분기에 훨씬 더 냈고 9월 분기에는 그보다 더 낼 것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왜 애플이 이례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렸느냐는 질문에 We're in what I would characterize as a 100-year flood on the memory pricing with exponential increases in memory prices 이라고 답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에서 100년 만에 대홍수를 겪고 있고 상승이 선형이 아니라 지수적이라 마지못해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는 브렉이 숫자로 해부해줬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 총이익률은 3월 분기 49.3%였습니다. 6월 분기는 관세 환급을 걷어내면 48.1%입니다. 120 베이시스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9월 분기 가이던스는 47%에서 48%인데 여기에도 관세 환급이 약 1%피 들어있어서 걷어내면 중간값이 46.5%입니다. 다시 160 베이시스 포인트가 빠집니다. 이 낙폭의 원인을 묻자 파렉은 More than 100% of that can be explained by the memory cost change 이라고 답했습니다. 100% 이상이 메모리 원가 변화로 설명된다는 건 다른 요인들을 다 합친 것보다 메모리 원가가 더 큰 몫이었다는 뜻입니다. 2월 재고 효과를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부분적으로 상쇄해줬는데도 마진이 저만큼 빠졌다는 말이니까 메모리 단독으로는 그보다 더 큰 구멍을 냈다는 뜻입니다. 3월 분기 49.3%에서 9월 분기 46.5%까지 두 분기 만에 280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9월 분기 매출 중간값 1127억 달러에 2.8%P를 곱하면 약 31억 5천만 달러, 4조 6천억 원입니다. 분기마다 4조 6천억 원어치의 이익이 원가 상승으로 흘러나가고 그 대부분이 메모리 값입니다. 참고로 애플이 분기마다 배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40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메모리 값 상승분이 분기 배당 총액의 80% 수준입니다. 더 불편한 건 상쇄 수단의 유효 기간입니다. 쿡은 9월 분기에도 2월 재고덕을 보긴 하지만 그 효과가 9월 분기를 넘어가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싸게 사둔 메모리로 버티는 방식이라 재고가 소진되면 방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9월 이후로도 메모리 시장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뭘 할 수 있느냐? 쿡이 직접 답했습니다. Primarily the DRAM market has three suppliers, and obviously, if there were more suppliers, that would be good. DRAM 시장의 공급사가 사실상 셋뿐이고 더 많았다면 좋았을 것이며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요. 가격 쪽에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공급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값을 깎으러 가는 게 아니라 물량을 구하러 다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례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맥과 아이패드 가격을 올렸습니다. 모건 스탠레이의 에릭 우드링이 가격을 올릴 때 제품 이익의 절대 금액을 지키려는 거냐, 마진율을 지키려는 거냐고 묻자 쿡은 공식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판매 대수와 매출과 마진 세 가지를 같이 보고 90일짜리 시계가 아니라 장기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을 올린 뒤의 수요입니다. 웰스 파고의 에런 레이커스가 수요를 앞당겨 쓴 조짐이 있느냐고 묻자 쿡은 아이폰은 올해 내내 20%가 넘는 성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맥과 아이패드는 이제 막 가격을 올렸고 가격 탄력성은 결론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고 인정했습니다. 유통 채널에 재고가 있어 조정에 시간이 걸리고 소비자 반응도 시차를 두고 나온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진을 지키려고 올린 가격이 판매 대수를 얼마나 깎을지 그 답은 9월 분기 실적에서야 나옵니다. 이번 콜에서 회사가 결론을 유보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만든 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소비자 기기에 들어가는 DRAM과 NAND 물량, 가격이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슈퍼사이클이 회사마다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빅텍 5곳의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메타가 80%를 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60%대 후반, 알파벳이 60%대 초반, 아마존이 50% 안팎, 그리고 애플이 40%대 후반입니다. 애플이 꼴찌입니다. 나머지 4곳 평균과 견주면 15%p 넘게 낮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중심 회사들은 메모리 값이 오르면 그걸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로 흡수합니다. 손익계산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감가상각으로 몇 년에 걸쳐 나눠 인식됩니다. 애플은 다릅니다. 애플이 파는 건 아이폰 한 대, 맥 한 대이고 그 한 대의 원가표에 메모리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부품값이 오른 그 분기에 마진이 즉시 깎입니다. 쿡은 같은 콜에서 애플이 인공지능 시대에 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7년 뉴럴 엔진을 넣은 뒤로 실리콘과 시스템, 확장 가능한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에 의도적으로 투자해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 넓은 통합 메모리 대역폭이 기기에서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맥을 활용해 인공지능 모델을 기기에서 직접 돌리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는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애플의 설계는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를 중심에 둡니다. 그 구조 때문에 메모리 값 상승이 제품 한 대의 원가에 곧바로 반영됩니다. 잘 팔릴수록 더 많은 메모리를 사야 하고 더 많이 살수록 마진이 깎입니다. 아이폰 쪽 숫자도 한 겹 더 들어가 볼 만합니다. 이번 사이클의 라인업은 카메라를 앞세운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 얇은 두께를 내세운 아이폰 에어, 기본형 17, 그리고 가격을 낮춘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19와 A19 프로 칩이 언디바이스 인공지능 작업을 돌리는 축입니다. 조사기관 월드패널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도시권,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에서 아이폰이 판매 상위 모델에 올랐고 451 리서치가 측정한 미국 고객 만족도는 99%였습니다. 맥은 95%, 아이패드는 98%입니다. 설치 기반이 사상 최고를 찍고 업그레이드 고객이 분기 기록을 세웠다는 건 이 사이클의 수요가 한두 개 지역의 반짝 수요가 아니라 설치 기반 전체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쿡이 수요 예측이 틀렸다고 말한 배경이 이 숫자들입니다. 맥 29% 성장은 신제품 맥북 니오와 맥북 프로가 끌었는데 판매처가 소비자만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는 개인 소유 기기를 회사 소유로 바꾸면서 아이폰 17을 전 세계에 2만 대 넘게 배포했습니다. 디스니는 클라우드 토큰 비용을 줄이고 지식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언디바이스 인공지능 작업 흐름에 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최대 소매은행 크레디 아그리콜은 맥북 프로와 언디바이스 인공지능으로 규제 관련 업무의 수작업 처리 시간을 80% 넘게 줄였습니다. 교육 쪽은 더 노골적입니다. 플로리다 피넬라스 카운티 학구는 고등학교 18곳의 학생 2만 5천 명을 윈도우즈 기기에서 맥북 니오로 갈아탔고 워싱턴 페닌슐라 학구는 8천 명 넘는 학생을 크롬북에서 옮겼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한 학구는 맥북 니오 6천 대를 사서 학생용 기기를 전부 애플로 통일했습니다. 지난 분기 미국 교육기관의 맥북 니오 대량 구매 중 약 절반이 윈도우즈와 크롬북을 밀어낸 물량이었습니다. 설치 기반 자체가 이동하는 그림입니다. 아이패드 매출은 62억 달러로 6% 줄었는데 회사는 작년 같은 분기에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저부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아이패드 설치 기반과 신규 고객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로 돈을 버는 구조에서 신규 고객 유입은 대수 감소보다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클라르나와 손잡고 미국에서 애플 업그레이드라는 하드웨어 리스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아이폰과 워치, 맥, 아이패드를 대상으로 12개월에서 36개월 리스, 월 $17 대부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아직 미국에서만 제공됩니다.
부품값 부담이 커지는 국면에서 월 부담으로 쪼개 체감 가격을 낮추는 선택지가 함께 놓인 셈입니다. 307억 달러로 12% 성장은 6월 분기 기록이지만 3월 분기 16% 성장해서 4% 감속한 숫자입니다. 파력은 감속의 주된 요인으로 환율을 들었고 여기에 세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F1 영화의 극장 개봉이 올해는 없어서 생긴 엽기적, 모빌 게임 쪽 앱스토어 부진,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링크아웃 판결의 영향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였다는 점은 회사가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앱스토어는 6월 분기 매출 기록을 세웠고 클라우드와 결제 서비스는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습니다. 서비스 안에서 컨텐츠 축은 오히려 힘이 붙었습니다. 애플 TV는 올해 토니상을 받으면서 에미, 그래미, 오스카에 이어 주요 시상식을 모두 채웠고 스트리밍 서비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에미 후보 89개로 자체 최다 기록을 세웠고 신작 위도우스 베이 한 편이 19개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테드 라소 네 번째 시즌이 돌아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는 애플 스포츠를 170개 넘는 국가로 확장했고 F1 중계도 시즌 절반을 지났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파렉은 We expect foreign exchange to drive about a 5 percentage point headwind to the year-on-year growth rate from the March to September quarter이라고 했습니다. 3월 분기에서 9월 분기까지 누적으로 약 5%피의 환율 역풍이 서비스 성장률을 깎는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대로면 9월 분기 서비스 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내려앉습니다. 애플 주가에 붙어있던 프리미엄의 상당 부분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고마진 서비스의 두 자릿수 성장에 매겨진 값이라는 걸 생각하면 마진 이야기와 별개로 걸리는 대목입니다. 인공지능 쪽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에서 규제 때문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시리 인공지능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쿡은 The Mac is not covered by the same regulations as the iPhone and the iPad이라며 맥에는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기능이 규제 분류 때문에 기기별로 갈리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달 중순 애플 인텔리전스의 초기 기능 출하 승인을 받았고 시리 인공지능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매출의 6분의 1가량이 나오는 시장에서 핵심 인공지능 기능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국 제조 쪽에선 브로드컴과 맺은 3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단연 계약이 나왔습니다. 커스텀 실리콘 부품과 무선 연결 기술을 함께 설계하고 생산하는 내용이고 애플의 미국 제조 프로그램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휴스턴 공장은 지금 인공지능 서버를 만드는 시설인데 연내 맥 미니도 여기서 만듭니다. 4년간 6천억 달러 미국 투자 공약의 연장선이고 관세 환급으로 받은 돈도 미국에 재투자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자본 배분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번 분기 주주 환원은 330억 달러, 48조 원입니다. 그중 자사주 매입이 258억 달러, 배당이 40억 달러였고 주당 배당금은 27센트로 선언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숫자의 결이 갈렸습니다. 아이폰이 20% 넘게 성장하는 동안 서비스는 오히려 둔화했습니다. 반면 자사주 매입은 258억 달러에 이르러 주주 환원 기조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콜의 마지막은 조금 다른 결이었습니다. Bank of America의 원시 모한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You joined back in 2011 when Apple reported $108 billion in revenue and you just delivered a quarter of $109 billion. 쿡이 최고 경영자가 된 2011년에 애플의 연간 매출이 1,080억 달러였는데 방금 발표한 한 분기 매출이 1,090억 달러라는 겁니다. 1년치가 한 분기치가 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최고 경영자 존 터너스가 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오픈AI가 인공지능 기기를 만들고 스페이스X가 통신사를 우회하는 폰을 낼 수 있다는데 경쟁 구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터너스는 There is so much opportunity for us with everything that's happening in this space and we're just really focused on our plans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기회가 많고 우리 계획에 집중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이었습니다. 첫 등판에서 카드를 보여주지 않은 건 자연스럽지만 마진 압박과 공급 병목을 동시에 들은 직후의 시장이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최근 4개 분기의 실제 주당 순이익을 더하면 $8.73입니다. 정규장 종가 333달러 43센트를 이 값으로 나누면 후행 주가 수익 비율은 38배 수준입니다. 시간 외 종가 312달러 33센트를 넣으면 36배 부근으로 내려옵니다. 6% 급락이 밸류에이션에서 지운 건 2배 남짓입니다. 시장이 보고 있는 9월 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넣어 이번 회계연도 4분기를 다 더하면 $8.91. 선행 기준으로는 정규장 종가에서 37배입니다. 후행 배수와 선행 배수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분기 주당 순이익이 29% 늘었는데 컨센서스가 잡아둔 다음 분기 주당 순이익은 직전 분기와 거의 같은 $2 안팎으로 전 분기 대비로는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이익 증가율이 다음 분기에 한 자릿수대로 내려앉는다고 시장이 이미 계산해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비쌉니다. 후행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5배 안팎, 메타가 20배 안팎, 아마존이 19배 안팎, 알파벳이 17배 안팎입니다. 애플은 38배 수준으로 네 회사 평균의 2배에 가까운 프리미엄입니다. 후행 12개월 매출 증가율을 나란히 놓으면 메타가 20%대, 마이크로소프트가 10%대 후반, 알파벳과 아마존이 10%대 중반, 그리고 애플이 6%대입니다. 최근 아이폰 사이클이 강해 분기 성장률은 올라와 있지만 12개월을 통으로 보면 여전히 비기텍 중 가장 느립니다. 성장은 가장 느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가장 얇은데 배수는 가장 높습니다. 발표 전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집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330대, 최저는 키뱅크가 제시한 $250입니다. 의견 분포는 매수가 가장 많고 나머지가 보유와 매도로 갈립니다. 발표 2주 전을 보면 키뱅크가 7월 14일에 비중 축소로 하향했고 열흘쯤 뒤 HSBC가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earnings 전부터 같은 회사를 놓고 정반대 결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목표가와 의견들은 전부 earnings 발표 이전 숫자라는 점은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애플의 마진을 누르는 기간을 몇 분기로 보시는지, 아니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가 꺾이면서 생각보다 빨리 정상화될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시점에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밤 10시 30분에 다시 장이 열립니다. 새벽에 나온 이 재료들이 정규장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메모리 원가 때문에 가격을 올린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팔리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